믿어지시나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지독한 모정이 고작 3천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허무하게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72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년엔 자식과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안락하게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차가운 통보와 요양원 침대 한 칸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시린 것은 그녀가 금지 오겹 키워낸 아들이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3천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이 데려가. 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 3천만 원과 서명 한 번으로 천륜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요양원 문 밖에는 7일 연속으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그녀를 부양할 의무가 전혀 없는 여자였지요. 어머니, 제가 모시러 왔어요. 집에 가요. 그 한마디의 노모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서러움을 한순간에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인심의 냉혹함과 따스함을 모두 겪은 이 72살의 어머니는 가장 단호하고도 아름다운 방역을 시작합니다.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정으로 자신의 말년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힐링 인생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이란 결코 핏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는 버리려 했던 엄마를 누군가는 다투어가며 모시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의 72입니다. 저는 배움이 많은 노인도 아니고 변변한 배경도 없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은커녕 가장 멀리 가본 곳이라곤 부산이 전부인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제가 참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전은 늘 알람보다 10분 일찍 눈을 뜹니다. 주방불을 켜고 가스레인지 불꽃이 탁 하고 켜지면 하루가 시작되죠. 어제 불려둔 쌀을 전기밥솥에 붓고 대추 몇 알과 생강편을 조금 넣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제가 지은 밥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좋아했거든요. 서윤이 이야기를 하자니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요. 서윤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복덩이입니다. 아들 민호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단번에 이 아이가 남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려한 말주변은 없었지만 눈빛이 맑고 속이 깊은 아이였죠. 제가 서윤이를 유독 아꼈던 건 그 아이가 고작 27에 부모님을 연달아 여의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 네가 내 딸하고 내가 내 친정 엄마 하면 된다. 그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오던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이의 손이 텄길래 제가 몰래 새 장갑을 가방에 넣어두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이미 주방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더군요. 서윤이가 뒤를 돌아보며 웃더군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서윤이는 늘 그랬습니다. 맛있는 게 생기면 저를 먼저 챙겼고 몸이 아프면 저를 데리고 병원부터 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배웠다며 찜질이며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야무지던지요. 서윤이에게 친정이 없으니 제가 친정이 되어주려 했는데 아이는 정말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들 민호보다 더 빨리 달려온 게 서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따님이세요? 라고 묻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윤이는 서류에 서명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 고혈압이 있어서 빨리 조치해 주세요. 병상에 누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스한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뜨끈한 위로였습니다. 주방에 밥 짓는 냄새가 퍼질 때쯤 저는 찬장에서 장아찌와 멸치볶음을 꺼내 식탁을 차립니다. 식구 셋이 둘러앉을 시간을 기다리는 이 아침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서윤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어머니, 오늘도 너무 일찍 일어나셨어요. 라고 투정 부리고 민호는 졸린 눈을 비비고 손녀 지우가 칫솔을 문 채 뛰어다니는 풍경. 젓가락 끝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그 식탁을 보며 아, 사는 게 참 좋다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해요. 다들 영자 씨는 참 복도 많아 라며 부러워했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노인이 말년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 지우 손을 잡고 아파트 내 단지를 산책하면 이웃들이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어머니 식사하시라고 부르던데 사이가 참 좋아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녀 사이나 다름없어서 그런 거 안 따져요. 라고 웃어넘겼지요. 그런데 최근 베란다 쪽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서윤이가 6시 50분이면 어김없이 어머니 식사하세요. 라고 불렀는데 이젠 7시가 넘어도 주방불이 꺼져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근무 시간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순자 형님이 공원에서 조심스럽게 물어오더군요. 영자씨, 댁내 요즘 좀 조용하네? 저녁에 며느리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 것도 통 안 보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애들이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제가 간섭 안 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밥이 데워지길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야 되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주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민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었더군요. 저는 국을 그릇에 담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되뇌었지만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따스한 냄새가 나던 우리 집이 어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엔 서로 아껴서 그랬고 지금은 감정이 말라버려서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 꽝꽝 얼어있는 걸 발견한 기분 아시나요? 분명 어제까지는 김이 모락모락 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기분이요. 민호와 서윤이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식탁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녁 식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제가 요리를 하면 서윤이가 팔을 썰어주며 어머니 칼질 너무 느려요. 제가 할게요. 라고 장난을 쳤는데 이젠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화상회의를 한다고 했지요. 나중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데워놓은 반찬을 혼자 부엌 구석에서 먹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갔고 나와도 전자레인지에 그릇만 돌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평행선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처럼요. 한 번은 같이 밥 좀 먹이자 싶어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서윤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얘들아, 나와서 밥 먹어라. 식겠다. 민호가 이어폰을 낀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 회의 끝나고 자료 좀 더 봐야 해서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서윤이도 지우방에서 나오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기는 가득한데 인기척은 하나도 없는 식탁에서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베란다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서윤이가 겉옷을 걸친 채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담뱃재가 손가락에 닿을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물을 한 잔 떠서 건넸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려서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흘러내린 서윤이의 쇼를 여며주었습니다. 서윤이는 씁쓸하게 웃더니 눈물을 툭 떨구더군요. 어머니, 어떤 감정은요?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는 거래요.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며칠 뒤 민호가 지우를 데리고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민호가 곁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방 쪽을 한번 힐끔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랑 서윤이 이혼하기로 했어요. 들고 있던 옷걸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탁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줍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서 다음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별거 한 지 2년 넘었어요. 감정 없어진 지 오래고요. 말씀드리는 것만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입을 열어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쥐어짜낸 말은 그럼 지우는 어쩌고 였습니다. 민호는 서로 조율해서 번갈아 키우기로 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햇볕 아래 덜 마른 빨래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가 제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감정이라던 서윤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장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저는 제 노년이 평온하게 지켜지리라 믿었지만 그건 쥐고 있던 얼음 조각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고 차가운 물기만 흥건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서윤이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꿈속의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식은 밥상 앞에서 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식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민호가 좋아하는 무전도 부쳤습니다. 식탁에 앉아 20분을 기다리니 민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을 따르며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점심은 혼자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던 민호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뒤를 돌았습니다.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랑 서윤이 상황 보셨잖아요. 앞으로 따로 살게 될 텐데 서윤이가 어머니를 계속 모시는 건 불가능해요. 심장이 조여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요양원을 좀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삼시 세끼 영양 맞춰 나오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대요. 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나보고 양로원에 가서 살라는 말이니? 민호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집안엔 정막이 흘렀고 문틈으로 지우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변명하듯 아니 책임을 떠넘기듯 말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자식들 짐 되기 싫다고.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라 자식의 짐이 되는 거라고 수백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였지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전 아무런 준비도 없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이도 아니 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걔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말해봤자 싸움만 나요. 저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안도한 듯 제 어깨를 툭 치며 걱정 마세요. 제가 고른 곳인데 정말 괜찮아요. 자주 찾아갈게요 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한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은 죽을 반찬통에 담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서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갈색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건데 수십 년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죠. 옷가지를 하나씩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선물해준 꽃무늬 조끼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 색깔 입으시면 우리 엄마보다 더 젊어 보여요. 라며 웃던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조끼를 한참 들고 서 있다가 반듯하게 접어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점심때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식탁에 볶음 쌀국수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맛있다고 하신 집 지나가다가 사왔어요.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그릇에 음식을 옮겨 담으며 물었습니다. 안색이 왜 그러세요? 어제 못 주무셨어요. 저는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걸 참으며 웃었습니다. 늙으면 잠 없는 게 일상이지 뭐. 제가 잠을 설친 게 아니라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는 꿈을 꿨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 서윤이를 말렸습니다. 가서 좀 쉬어라. 내가 할게. 서윤이는 피곤한 듯 웃으며 그럼 저 좀 누울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빗장 하나가 탁 하고 걸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가 짐이 돼선 안 된다. 주위 사람들은
자식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이 집에 남는다면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문가에 내놓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속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자 70 평생 살았으면 이제 혼자 문 밖을 나서는 법도 배워야지. 엄마 오늘 바람 쐬러 나가요. 네, 다음 날 민호가 차 키를 챙기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산책이라도 가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베란다에 널린 서윤이가 빨아둔 제 털조끼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힐끔 쳐다봤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없었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호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원장님 만나셔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분이에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요양케어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회색 3층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라더니 결국 요양원이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마치 놓쳐버릴 것만 같았지요. 민호가 차 문을 열어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저번에도 와봤는데 환경 진짜 좋아요. 한번 보시고 싫으면 그냥 가요. 저는 억지로 발을 떼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귀가 아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기이할 정도의 정적, 그리고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TV에선 주말 드라마 재방송이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와 최 원장입니다. 박 여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안전바가 설치돼 있고 벽에는 주의사항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커튼 하나 없이 휑했고 병원용 초록색 시트가 깔린 침대, 머리맡에는 위치 변경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제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며칠만 지내보세요. 정 불편하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저는 침대 곁에 가방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흔적이라곤 하나도 없는 낯선 방. 제가 입고 있는 서윤이가 골라준 털옷만이 유일한 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불필요한 짐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 수속 좀 하고 올게요. 민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딱딱한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엔 옥상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잠시 후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미영 씨가 들어와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스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열자마자 서윤이가 준 조끼가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쓰다듬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을 닫고 침대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밉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 입장에선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겠지요. 남들에겐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모셨어 라고 할 테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으로 나온 생선 조림과 죽을 몇 술 뜨고 창밖이 어두워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서윤이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늙은 시어머니 걱정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견학을 온 게 아니라 버려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윤이가 제가 없어진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은 비어 있고 솥은 차갑게 식어 있고 솥엔 먼지만 앉아 있는 걸 보고 알았겠지요. 전화를 걸어올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10시에 서윤이가 요양원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서 낡은 건강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박 경자님, 어디 계세요? 하는 고함이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서윤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눈가는 밤 새운 듯 붉었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을 둘러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최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보호자시군요. 어제 입소하셨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입소를 시켜요? 최 원장은 당연하다는 듯 아드님 김민호 씨가 수속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서윤이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저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잡지를 덮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 요즘 바쁘기도 하고. 바빠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셨다는 걸 지우한테 들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멀리 가셨어. 하길래 이상해서 민호 씨한테 전화했더니 여기 계신다고? 서윤이는 최 원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고 나갈 거예요. 최 원장은 난처해하며 직계 가족인 김민호 씨가 동의해야 퇴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누가 등록했든 상관없어요. 서윤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제가 다가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너희 상황도 안 좋은데 내가 가서 짐이 되기 싫다. 서윤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짐이요? 여기 들어오신 게 저한테는 더 큰 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우리가 고부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친정엄마 같은 분이잖아요. 제가 어머니 모시는 거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민호 씨랑 헤어져도 저한테 어머니는 엄마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곳에 오신 게 혹시 제가 이제 남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입을 틀어막고 서럽게 울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서윤이가 돌아가고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10시 서윤이는 또 왔습니다. 이번엔 도시락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전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삼계탕이에요. 제가 끓여봤어요.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몇 년 전 서윤이가 폐렴으로 알아누웠을 때 제가 매일 끓여다 주었던 그 국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서윤이는 숟가락을 들어 제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입만 드세요. 저는 받아 먹지 못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한테 이렇게 의지하면 안 된다. 서윤이는 대답 없이 국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엔 앨범에서 꺼낸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지우를 데리고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날 어머니 빨간 코트 입고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저보다 더 젊어 보이셨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시집 와서도 친정이 생길 수 있구나 하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셋째 날에는 제가 떠준 털 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겨울에 춥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어머니가 시장 돌면서 실 골라 떠주신 거잖아요. 서윤이가 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우 낳고 병원에서 열 때문에 끙끙 앓을 때 민호 씨는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밤새 제 옆에서 물수건 갈아주셨잖아요. 서윤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한테 기댈 곳이 없어서 어머니가 도와주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기댈 곳 없으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찔린 듯 아팠지만 저는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넷째 날엔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살아? 나도 여기 올래.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여기 잠깐 있는 거야. 엄마 힘드니까 떼쓰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서윤이는 옆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참는 게 보였습니다. 다섯째 날 서윤이는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제 털쇼를 끌어안고 땅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벌서는 아이처럼요. 여섯째 날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퀭한 얼굴로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에 오기 싫으시면 강요 안 할게요. 한참 뒤에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 안 보실 거예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일곱째 날 서윤이는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닭죽도 사진도 지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를 들고 왔습니다. 제 침대 맡에 서서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는 거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저 요즘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머니 안 오시면 저 혼자 어떡해요, 어머니. 저 엄마 없는 사람 만드실 거예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이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힘들까봐, 네가 짐질까봐 그랬다. 서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면 저 진짜 고아돼요. 저는 손을 뻗어 서윤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 집에 가자. 내가 너랑 집에 갈게. 서윤이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지우는 할머니가 또 사라질까봐 제 방에서 같이 자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자는데 마음이 따뜻한 물에 잠긴 듯 편안했습니다. 잠자리를 봐주고 앉은 서윤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랑 내일 단판 지을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민호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더 말라 있었고 양복을 입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앉자마자 민호가 쏘아붙였습니다. 이혼 얘기 다 끝났잖아. 왜 또 보자고 해? 서윤이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부양합의서 쓰고 싶어서. 내가 어머니 모실 거야. 앞으로 당신은 신경 꺼.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어 내 엄마야 네가 아니라. 서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핏줄은 아니지. 하지만 내 부모님 안 계실 때 나 걷어주고 키워준 분이야. 당신이 책임 못 지겠다면 내가 지겠다고.
민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누군데 모시고 싶으면 모셔. 근데 그게 말로만 되나 어머니 집도 없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셔. 병원비며 간병비 감당할 수 있겠어. 서윤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 얘기 안 할 테니까 각서 써. 앞으로 어머니한테 송긋 하나 되지 않겠다고. 그러자 민호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어머니 원하면 데려가. 대신 5천만 원 내놔. 옆방에 앉아있던 저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윤이가 노려봤습니다. 간단해. 어머니 부양 책임 네가 가져가고 싶다며 그럼 그 값을 치러야지.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쓴 돈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돈 퉁치는 셈 칠 테니까. 서윤이가 기가 막힌 듯 쳐다보자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돈 내면 각서 쓸게. 앞으로 어머니 일에 일절 관여 안 한다고.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민호, 너 지금 네 엄마를 팔아먹겠다는 거냐? 민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저도 회사 잘리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저 여자 집에 가서 사시겠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저는 민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릴 적 열나면 밤새 업고 뛰었던 기억, 도시락 싸주던 새벽, 남자는 어깨가 무거워야 한다며 다독였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엄마 가져가려면 돈 내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5천만 원짜리 가치 없다. 서윤이도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더니 한 장을 적어 밀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이거 받고 사인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표를 챙기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 거대한 바위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팥죽을 쏘았습니다. 3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인 팥죽을 서윤이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옛날에 팥죽이 친정맛 같다고 하다 했었지. 서윤이는 죽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저 진짜 친정 생겼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핏줄이 먼저 손을 놓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나를 잡아준다는 사실을 뼈 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도 소파도 베란다도 그대로였지만 제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얹혀 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서윤이의 엄마이자 지우의 할머니입니다. 참고 견디는 노인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선택한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돌아온 첫날, 지우는 설날이라도 된 것처럼 신나서 그림을 보여주고 로봇 장난감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 쳐주면서 서윤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밥은 내가 할게. 너 일하느라 힘들잖니. 그러자 서윤이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 같이 해요. 어머니 식모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죽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언제 일어나서 했니? 하고 물으니 서윤이는 덤덤하게 어제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드기만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세세한 보살핌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고 적당한 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서윤이는 저를 책임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의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 청소와 빨래는 제가 직접 하고 문화센터에 등록해 제빵 수업과 체조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외출해서 친구도 사귀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양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라 내 노년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의 박 여사가 조용히 묻더군요. 아들이 요양원 보냈었다면서 진짜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근데 손주 녀석이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다시 왔죠. 박 여사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건 이 집 식구들이 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사실이니까요. 잠들기 전 지우가 침대로 기어 올라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사람 없는 곳에 안 가.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 가. 이제 할머니는 지우 이웃사촌 할 거야. 이웃사촌? 지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할머니도 할머니 생활이 있고 방문 열쇠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지우랑 아주 가까운 곳에 영원히 사는 이웃. 지우가 까르르 웃으며 그럼 나도 이웃사촌 할래 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겨울 아랫목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이 어느 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골목 어귀에 느티나무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전부였습니다. 30년을 그 아이를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인생 후반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서윤이가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죽 다 됐는데 파 넣을까요? 아니면 참기름. 파만 조금 넣어라. 참기름은 너희끼리 먹고. 저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과 돌아온 것 사이에는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대한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아파트 단지에서 알뜰장터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윤이가 귤을 까주며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뭐 하니? 애들 노는 데지. 할머니도 육아주력 멤버잖아요. 안 가시면 지우가 삐칠걸요. 서윤이가 귤 한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귤의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요즘 제 인생의 맛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일찌감치 내려가 행사장 구경을 했습니다. 벼룩시장도 열리고 아이들 체험 부스도 있었죠. 지우는 공룡 티셔츠를 입고 뛰어다니며 친구를 사귀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윤이는 다른 엄마들과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옮겨 심어지지 않고 제대로 뿌리 내린 화초가 된 기분이라고요. 박 여사님 며느님이 참 잘하시네요. 물 챙겨주고 햇빛 가려주고 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웃들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평생 딸 없었는데 늦복이 터졌죠. 그때였습니다. 시야 한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행사장 가장자리 플라타네오스 나무 아래 양복 상의를 벗어 든 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표정으로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쓸쓸히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건 3일 뒤였습니다. 이번엔 멀리 서 있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어디서 급하게 샀는지 사과가 시들시들해 보였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어주고 아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지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 계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저는 물기를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던 서윤이도 들어오다 민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가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던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장터에서 노시는 거 봤어요. 제가 말은 안 걸었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사실을 말하는 투였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정 보여주신 적 없어서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처음으로 내 눈치 안 보고 살아서 그래. 민호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나직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네 아버지 병수발부터 너 키우고 손주 볼 때까지 단 하루도 너를 중심으로 돌지 않은 날이 없었다. 불평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알려주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내려놓은 거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늘 도망만 쳤어. 이혼할 때 서윤이가 예민하다고 했지 걔가 일하며 애 키우며 내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어본 적 있니 요양원이 전문적이라 좋다고. 그럼 너는 왜 한 번도 엄마 적응은 잘 되세요? 라고 묻지 않았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후회로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민호, 오늘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니다. 서윤이의 엄마고 지우의 할머니야. 내 엄마라는 사람은 네가 그 각서에 서명하고 3천만 원 챙겨갈 때 네 손으로 팔아버렸어. 엄마,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기회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드는 거야. 인생에 되돌릴 기회는 많지 않다.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사과가 아니라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거야. 저는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내 가족들이 밥 먹으려고 기다려. 그만 가봐라.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핑계도 대지 않고 숨지도 않고 벌거벗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 감당 못한다. 우린 이미 끝났어. 네가 3천만 원으로 내 가치를 매겼을 때 우리 모자 인연도 정산 끝난 거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윤이와 지우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도어록이 띠리릭 하고 잠겼습니다. 그 소리는 40년 묵은 모자 관계를 영원히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엔 서윤이와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다들 뭐해? 배고프다. 밥 먹자. 그날 저녁 누구도 민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서윤이는 고기를 썰고 저는 채소를 씻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블록으로 성을 쌓으며 웅얼거렸고요. 이 평범한 고요함이 그 어떤 격정적인 화해보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달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하늘이 짙고 부드러운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잠깐 이리 와볼래? 서윤이가 손을 닦으며 나와 제 발치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왜요, 엄마? 저는 한참 동안 서윤이의 눈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날 요양원 내 침대 앞에서 울었을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아무 위로도 못 해주고 돌려보냈지만 나 그날 방에 가서 밤새 울었어. 서윤이가 작게 네 하더니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에 오기 싫어서가 아니었어. 제가 서윤이의 야윈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힘들까봐 그랬어. 이혼하고 애는 어리고 일은 해야 하고 내가 늙고 병들면 너 집만 될 텐데 네가 예전보다 더 힘들게 살까봐 무서웠어. 서윤이가 입을 열려는데 제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서윤아, 넌 내 친딸이 아니야. 법적으로 날 모실 의무도 없어.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널 정말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처럼 아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너 먼저 챙겨주고 싶었고 네가 출근할 때마다 엄마 다녀올게요 하는 그 한마디가 나한텐 사는 낙이었어.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 평생 살면서 나를 그렇게 챙겨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다.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네가 요양원에서 저 엄마 없는 사람 만드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엄마라는 소리가 내 평생 들은 말 중에 제일 따뜻하고 제일 아픈 말이었어. 서윤이가 와락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힘든 거 안 무서워요. 엄마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저 어릴 때부터 친정 없었잖아요. 엄마가 저 친딸처럼 대해 주셨잖아요. 저 엄마 2번 잃기 싫어요. 저는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서윤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친정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있고 지우가 있다. 우리가 네 친정이다. 네 엄마,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요. 오래오래.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나간 회한을 안는 것이기도 했고 뒤늦게 찾아온 따뜻한 미래를 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방식대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피는 생명의 시작일 뿐 사랑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곁을 지켜주는 마음 진심 어린 존중과 아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저 박영자 72살에 친아들에게 버림받은 노인.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황혼역에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 박영자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서윤이라면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체면 때문에 떠나고, 누군가는 묵묵히 남고, 누군가는 돈으로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핏줄인가요? 아니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인가요? 그리고 민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후회는 너무 늦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댓글 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